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 특별 초대석으로 허진 대사님을 모시고요. 이제 미국에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이 이제 조지 W 부시 때는 이제 군 제국주의, 군사 제국주의, 밀리터리 임페리얼리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을 하면서 강하게 밀고 갔고, 또 그 역작용으로 이제 네오콘들이 좀 쇠락하면서 이게 금융위기가 결정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이전까지는 뭐 클린턴이든 W 부시든 또 그 전에 아버지 부시든 실질적으로 미국이 글로벌리즘하고 신자유주의를 다 민주공화당 관계없이 밀고 왔잖아요. 다 인계지를 했죠. 예. 예. 그랬는데 이제 금융위기가 와버리니까 사실은 흑인으로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도 미국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가 와버리니까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이 이제 흑인 오바마를 선택했고, 그렇지만 또 오바마 또한 신자유주의와 글로벌리즘 부분을 또 유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8년이 흘러갔고, 그러면서 이제 뭐 밀리터리 임페리얼리즘 군사적 제국주의는 조금 약화되었습니다만은 오바마도 뭐 어쨌든 미국이 지원으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은 그대로 유지해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오바마 8년 집권 후에 등장하면서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 사실은 공화당에서 저 트럼프가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처음에는 없었고, 또 민주당의 힐러리를 이길 거라고 본 사람도 없었지만은 공화당에서 후보를 쟁취하고 힐러리한테 이기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그게 다양하게 해석됐지만은 왜 미국의 저런 기성 정당인 공화당에서 저렇게 맥을 쓰지 못하고 당원들이 다 뷰뿌리 당원들이 트럼프한테 쏠려갔는가 일방적으로. 또 민주당도 뭐 힐러리가 저거 집안에 막 이 파워를 이용해가 저기 이제 그 샌더스 팔을 꺾었지만 공정하게 붙었으면 그때 힐러리가 이겼을까 싶은 그런 분위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파퓰리즘을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탔고, 그 직전에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도 하고 이제 각 유럽의 파퓰리즘 정당들이 극우 극자 정당들이 약진을 하면서 그렇죠. 2016년이 이제 이 파퓰리즘의 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트럼프가 이제 4년을 하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몇 가지 조건만 있었더라면, 이제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아니면 트럼프가 어지간히만 했더라면 또 무조건 되는 게임인데, 워낙 개판을 쳐서 트럼프가 안 돼야 된다. 빗자루를 꼽아놔도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를 꺾어야 된다. 이런 흐름으로 이제 됐는데, 바이든이요. 자, 바이든이 지금 서 있는 시대는 우리가 한번 쭉 열거해 봤습니다만은, 과거에 미국의 이 세계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가느냐, 아니면 미국 내부에서 있는 만만찮은 7,300만 표가 놓은 파퓰리즘으로 가느냐 하는 그 경향에 지금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사님이 보셨을 때 이 바이든의 지금 대외 전략, 우리로서는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이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 보십니까? 요 말씀드리기 전에 수장님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트럼프 같은 인물이 17명이 되는 공화당 후보들을 다 제치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변하는 시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흐름에 맞는 어떤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희귀 인물이 나왔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포퓰리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지 못했죠. 네. 좀 더 이게 상생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몰고 왔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바이든 행정부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대선 국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섣부르게 예단하는 것은 좀 이런 감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제 주요 정상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고요, 바이든이. 그래서 대략적인 것만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차후에서 어떤 그 사태 변화에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약간씩 이제 키워드만 분절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금 트럼프가 그간에 와서 완전히 동맹 관계를 완전히 훼손을 시켰죠. 과거에 이제 세계 제국의 추이를 보면은 로마 제국이나 대영 제국과는 달리 미국은
형질이나 성격, 인종이 다른 국가들 자신의 동맹 세력으로 만들어서 세계 체제를 리드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뭐 고립주의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동맹들의 이익을 훼손했다. 그리고 EU하고 일본하고 도대체 뭐 친한 나라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트럼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아마 일단 1차적으로 과거에 조금 소원냈던 떨어져 나갔던 우군들을 다시 끌고 모아서 동맹을 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신기한 게 지금까지 동맹 중시라는 거는 공화당의 가치였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에 예, 비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제 사태가 이렇게 뒷꼬이다 보니까 민주당 대통령 당선자인 바이든이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게 상당히 재미롭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상주의라 현시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 체제에 대해서 고립주의로 갈 거냐 아니면 개입주의로 갈 거냐 하는 그런 화두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미국의 외교 정책의 주요 화두가 되어 왔었습니다만 일단은 뭐 다자주의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회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는 뭐 대략적으로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번 그 대선 경선 중에 바이든 이런 말 계속 되풀이했었죠. America first is American alone.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전 세계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domestic consumption 같습니다. 내부에서 선구유수를 하는 이야기고 어떤 패권 국가든지 아메리카 퍼스트를 포기하지는 않겠죠.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고 해서 아메리카 세컨드, 아메리카 서드 이런 단어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결국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국가 이익을 최대한 증진시키겠다는 거는 맞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방문원을 어떻게 채택할 거냐 하는 데서는 크게 변화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해서 조금 옛날로 돌이켜 이제 생각해 보면 그 과거에 그 스탠포드 출신의 그 스테판 크라스너라는 학자가 만든 명제가 있는데 그 State Power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국제 무역 구조에 대한 상관관계에 관한 책이 한 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로서는 세계적 명제였습니다. 70년대 중반에. 그리고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 이게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영문으로 된 책을 읽은 게 이게 처음이었어요. 어려운 책을 읽으시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대개 어떤 그 패권 국가가 재권과 상권을 장악해서 이게 세계적 헤게모니를 갖다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결국 개방 무역을 채택한다는 거죠. 그 힘이 약하거나 좀 이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라들은 폐쇄 무역으로 가고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제국주의 국가나 패권 국가들은 개방 무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상관관계를 밝힌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뭐 쉘 가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폐쇄 무역에다가 그냥 고립주의로 가겠다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미국 사회 내 상당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이 사람의 도식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조심스럽게 이제 바이든이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겠다. 이런 식의 지금 은행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 고립주의냐 개입주의냐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는 사실은 그 미국이 고립주의를 채택할 거냐 개입주의를 할 거냐 하는 건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2차 대전 이후에는 이건 불가역적인 거죠. 도저히 세계체제로부터 방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어찌 보면 방관자가 되는 순간 미국 스스로 고립될 거고 미국의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는 결국에는 세계 체제의 리더가 될 때 그때 극대화되는 거지 고립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킨 그런 역사적 경험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은 실은 2차 대전이 터지기 직전에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13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전에.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게 세계 1위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미국이 도저히 세계의 어떤 그 파수꾼 또는 국제의 헌병으로서 역할을 갖다가 할 수가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돼 왔었거든요. 그게 하나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전술적 어프로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북핵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트럼프 자신의 이제 그 독특한 성격, 개성 이런 게 바탕으로 해서 탑다운에 대한 어프로치를 많이 취했는데 아마 관료들의 의사결정을 중요하는 바이든은 바텀업으로 그런 어프로치를 전할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트럼프와 같은 독단적 결정보다는 관료들의 어떤 그 집단 이성에 좀 더 이제 의존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문제는 만약에 핵 문제를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경우는 바텀업이 되죠. 북한은 바텀업을 할 수 있습니까? 북한 관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관료들 프로페셔널리즘을 통해서 자기들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를 무슨 그 의견
제시를 하고 그걸 이제 최고 수장이 받아 들어가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미국 일방적으로 그냥 자신들의 어프로치를 바꿀 뿐이지 북한이 여기에 조응한다고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은 일단 1차적으로 동맹 중시, 그다음에 다자주의로의 회귀, 그다음에 이제 탑다운에서 바텀업으로의 어떤 그런 전술적 어프로치의 변화,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제 실리적인 관점에 봤을 때 고립을 채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우리는 뭐 독자적으로 에너지도 있고 그렇죠. 식량도 있고 또 외국으로 침략받을 위험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유럽에서 벌어지는 문제나 다른 대륙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고립하지 않겠다는 그 멀로 고립주의 이런 게 있었지만은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이 쿠바를 먹고 미서페인 전쟁에서 이제 필리핀도 먹고 하면서 이게 제국주의의 맛을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전 세계에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짭짤하고 재밌구나 이제 맛을 들이고 근데 그럴 때만 하더라도 2차 대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달러가 이게 달러 패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이 뭐 제조업 하나 변변찮은 게 없이 무너져도 그 달러 패권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러를 발행하고 또 이 오일을 달러로 결제하고 또 IMF나 뭐 이런 월드뱅크나 이런 국제 기구들을 이 경제 관련 미국이 장악하면서 사실상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패권의 유지는 결국 미국의 이 파워, 그것은 뭐 군사력, 뭐 또 뭐 스마트 파워까지 포함한 다양한 게 합쳐지니까 미국이 그게 이익이 되니까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대전의 상황과 2차 대전 직전 그리고 지금의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고립이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과거 이제 냉전 시대와 같이 예컨대 소련과 동구권 그다음에 자본주의 국가 진영 간의 교역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미국이 주적으로 대하는 중국과는 어마어마하게 상호 의존 관계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고립, 정치적 고립이라든가 경제적 고립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태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다시 이제 정상적인 전형적 미국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이 다른 사람들이 말 안 해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지난 4년간 그 이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부분을 전 세계로부터 과시하면서 과연 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런 실익이 얼마나 됐을까? 시끌벅적하게 말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미국의 제조업 공장들이 많이 복귀해 가지고 미국의 일자리가 과연 많이 늘었는가? 이 부분도 보면 싸구려 서비스직 일자리만 늘었지 중산층의 일자리는 안 늘었거든요. 아직 중국에 나와 있는 주요 기업들 그 산업체들이 그렇게 미국으로 완전히 복귀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시끌벅적같이 상징적인 것만 있었지 제대로 돌아가서 제조업의 일자리가 미국에 생기지도 않았다. 그다음에 무슨 뭐 독일에서 철군하고 뭐 미국이 이제 미군이 돈을 중심으로 이해관계로 움직이고 그리고 동맹의 관계도 이해로 바꿨지만 그게 미국한테 큰 실익이 있었는가? 이 부분도 좀 많이 불명확해요. 실제 트럼프 시대 4년 동안 그러면은 미국이 어떤 식의 전략적 헤게모니를 쟁취하고 유지해 왔느냐? 그래서 구체적인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결과물들을 열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어떻게 헤게모니를 장악한다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제가 가장 우려스럽고 희한했던 게 지금 이란이 이제 그 시아파 그 맥락을 통해 가지고 시리아,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 하마스까지 완전히 그 초승달 중동의 패권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란의 저런 그 이 해교 원리주의적 부분은 미국의 동맹인 중동의 다른 순위파 왕정들을 굉장히 위협하면서 중동을 다 휩쓸어 버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 속에서 사실은 이제 또 변종으로 이제 그 이 순위파가 미는 IS가 나타났다가 IS가 이제 시리아에 폭탄이 되고
근데 지난 그 2년 전 연말입니까? 그 시리아에서 그냥 철군을 해버렸잖아요. 네, 네. 이 네. 미국을 도와서 IS와 싸우고 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과 싸운 그 쿠르드 YGP입니까? 그 군대를 배신하고 그냥 바로 몇백 명 안 되는 숫자였는데 의도적으로 철군하면서 그 시리아의 북부의 패권을 네. 이란하고 이렇게 이제 러시아 쪽에 네. 넘겨주고 아사드 독재를 용인하는 모습을 참 희한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빠지고 나니까 터키하고 거의 터키하고 러시아 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과거에 부시 대통령 때 전 세계 로그 스테이트라고 자기들이 비난하는 그 대상들한테 예. 실질적으로 다 양보했거든요. 아까 홍콩이 뺏길 때도 중국한테 양쪽 별다른 조치 양보했죠. 안 했고 예, 북한 역시 맞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예. 오히려 북한 체제를 싱가포르에서 만나줬다는 건 북한 체제를 실제로 용인해 준 용인한 거는 거죠. 똑같은 예. 거죠. 자, 그렇게 보자면 이건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끌고 가는 리더 국가로서의 원칙도 없었고 그렇다고 외교적이거나 어떤 지정학적인 실익도 없었고 그래서 그야말로 트럼프가 왜 저랬는가 하는 부분은 세월이 좀 지나면 뭐 푸틴하고 관계든 중국하고 관계든 모종의 이제 스토리가 나와야 좀 이렇게 밝혀지겠죠. 설명이 예. 되지 지금으로서는 예. 설명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고 어쨌든 미국이 그렇게 하고 했지만 네. 아메리칸 패스트의 실익은 별로 없었다. 그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 뭐 아닙니까? 중국에 동감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예. 그 뭐 미국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예. 북한 미사를 좀 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 이런 유치한 발언을 의회에서 한다, 언론에서 한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물개박수를 치는 일부 미국 국민이 있다는 게 예.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 실제 그런 어떤 그 현상 형태를 설명을 할 경우라도 예. 그렇게 유치한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굉장히 하여튼 국제 정치가 희화화됐다고나 할까요? 이 트럼프의 등장으로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예. 강하죠. 자, 이제 한미 관계로 좀 네. 넘어오면 지금 이 미국은 뭐 트럼프하고 관계없이 미국의 국무부나 국방부의 이 그냥 원천적이고 본능적인 입장이 중국이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전략 잠재적 경쟁자죠. 적이고 예. 이 경쟁자다. 네. 그래서 중국을 포위하는 부분에 미국의 이 전략의 최우선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도 태평양 옛날에는 아태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인도 인도가 태평양이라고 들어갔죠. 예. 하면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민주주의 국가 서밋 모임이라고 해서 예, 이제 민주주의 공동체. 예, 그걸 CD. 예. 이제 바이든 또 뭐 네. 유치하겠다고 하고 또 한국을 뭐 트럼프의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미국 국무국방 쪽에서는 집요하게 쿼드 그룹이라고 하는 그 인도, 일본, 호주 네, 사개국 4개국 모임에 예. 들어오라고 하고 그게 경제적 또 정치적 공동체로 나토처럼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드에 나라 숫자가 들어가면 이름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뭐 이제 바뀌겠죠. 예. 그런데 이제 강경화를 비롯해서 그 한국에서는 노골적으로 네.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친중 노선을 표방한 거죠, 예. 노골적으로. 예. 그래서 뭐 벨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 중국에 붙을지 예. 선택해라는 이야기까지도 냉정하게 나왔고 예. 중국에 붙으면 한국이 과거의 어두운 시대로 돌아가게 될 거다 이런 말까지 노골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공화민주를 막론하고 한국의 문 정권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은 저건 친북이고 친중적인 속성을 띠고 있고 그리고 반일적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 네. 끊임없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점차적으로 한국이 이제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좌파 뭔가 패권의 네네. 흐름에 이렇게 쏠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원칙적인 입장으로 회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이런 조그만 에피소드 가지고 저희들이 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 통화했지 않습니까, 예. 정상화? 예. 근데 이제 뭐 첫 마디가 인도 태평양 리즘에 참여해라. 예. 근데 이미 우리 안 들어간다고 통보했죠. 예. 근데 또 한번 제기했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한미 동맹 약화를 추진하고 싶은데 자꾸 한미 동맹 강화하자니까 미치고 한장을 그렇죠. 모르시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핵 문제, 북한 핵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까지 이제 빅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결국 스몰 딜로 회귀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건 저희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일단은 만약에 비핵화 협상에 들어간다면은 핵물질 생산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거. 그다음에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어떤 시험을 중단할 거. 그거는 뭐 늘 하는 소리니까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요청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저희들이 트럼프 시절에 굉장히 이제 불안했던 거는 이게 협상의 어떤 그 성과물을 재빨리 내기 위해서 일단 ICBM하고 SLBM이 미국 본토 자체에 가장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미국을 네. 북한이 물리적으로 위협할 예. 수 있다는 증거. 그래서 저희들 그 어떤 그 학계 일부하고 저 개인을 포함해서 혹시 트럼프가 ICBM하고 SLBM만 양보해주면 우리 너무 다른 뭐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건 관여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고 완전 핵 협상, 핵 군축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 일본하고 한국만 이제 버려두고 그렇죠. 빠져나가는 거죠. 예. 그럼 그 점을 굉장히 우려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뭐 지금 정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야당이나 다른 좀 의식 있는 학계에서나 만약 미국의 여러에 만약 이런 점도 좀 우려를 전달해서 이거는 핵 군축은 절대 안 된다. 예. 오라 나팅으로 가야 된다는 점은 저희들이 한번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몰 딜을 취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과거처럼 스몰 딜을 할 경우에 만약에 그 단계 계기마다 북한이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줬을 때 그럼 미국이나 우리가 당근을 줘야 되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결국 당근을 줬다 결국에는 막판에는 다 도루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그 어리석은 일을 계속 되풀이할 거냐 하는 거는 스몰 딜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 문제 이외에는 이제 전자권 이양이라든지 한미연합 훈련 이런 공백 문제가 있는데 이제 전자권 이양은 얼마 전에 뭐 미국이 금방 내주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문 임기양은 예. 불가능하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한미연합 훈련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3년간의 공백이 생긴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전자권을 넘겨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한미 연합사에서 만약에 전자권을 넘겨주게 되면 한국인이 예. 총사령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미국 측이 천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골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과연 전자권을 넘겨줬을 경우에 이 한국군이 보안 유지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미국 측에서 이거 극비니까 누구만 알고 있으라 했는데 불과 제 기억으로는 하루 반 만에 북한이 알게 그래서 됐었거든요. 청와대 뭐 안보 보좌관했던 김이상 씨한테 네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네. 자기가 미국 그 측에 와서 당시에, 예. 묻더라고 미군이 예. 어떻게 저기 북한에 넘어갈 수 있느냐.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자권 넘겨주는 문제가 한국 어떤 그 군사작전, 연합작전의 수행 능력보다는 오히려 그런 점을 더 우려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그건 언론 인터뷰에서 자꾸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상당히 곤란한 외교적 문제가 되니까 아마 미국 측이 분명히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점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했을 경우에 뭐 전자권의 급속성 이양이라든지 또는 종전선언이라든지 그런 거는 당분간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트럼프 체제와는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입장이 전자권에 좀 바뀌는 게 네. 옛날에 그 럼스펠드 W 부시 때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노무현이 청와대를 좀 오라 해서 그 요구를 하려는 걸 알고 미리 갖고 가라고. 예.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이 너무 빨리 준다, 좀 천천히 주라 이러다가 나중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돌리는데 한참 걸렸잖아요. 모멘텀을 잃었죠. 예. 그래서 미국이 딱 던져놓고는 그 다음에 그 대가로 한국이 사실은 돈이 많이 들었죠. 잘못된 그 판단에. 근데 요 근래까지는 미국이 조건만 갖추면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솔직히 말하면 저게 진심일까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이 차마 우리가 그냥 먼저 던져준다라고는 못하지만 너가 굳이 갖고 간다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많은 한국의 장성들이나 군에서는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SCM 10월 달에 있던 SCM에서 서훈이가 저기 예습도 만나서 이야기 나눈 데서 보면 미국이
문재인 임기 중에 못 주겠다라는 부분을 그건 분명히 했고 안 준다. 네. 그래서 너그 나라에 그 다음 정권 한번 또 보고 우리가 상황 봐서 가겠다. 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못 주겠다고 이제는 미국이 약간의 그 안면이 조금 몰수하고 못 주겠다고 말하는 게 확실히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결정에 트럼프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저는 안 보는데. 됐다고 봐요. 이거만큼은 예, 미국의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그 미국 군 관료들의 집합적인 의지가 집합적에서 반영된 게 나갔고 아닌 아마 것이죠. 트럼프가 10월달에 대선 치른다고 네. 문 정권은 이 한편으로 두 가지로 했죠. 하나는 이 뭡니까 종전 선언을 이루어내려고 네. 그 이도훈이나 저 예, 강경합 통해서 작업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종건이도 거기 갔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국방부끼리 사이트에서는 예, 예. 이 전시작전권 이안을 어쨌든 트럼프 선거 전에 넘겨받으려고 네. 굉장히 애를 썼는데 아마 10월 달에 어수선한 속에서 미국의 그 관료주의적 제도적 시스템이 네. 그렇게 흘러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체면을 차릴 게 아니라 안면 몰수하고 이놈들아 못 주겠다고 하자 이렇게 비춰졌어요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예, 가지 판단하지 예. 않나. 그래서 아마 한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달라고 요구하면 어느 시점에 미국이 더럽다 갖고 가라 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여기에 달라붙었는데 미국이 아예 그냥 그건 못 주겠다 이놈들아. 이렇게. 그래도 이거 미국 국방성 관료들이 그래도 쓸개는 있네요. 저희들은 사실 이 뉴스보고 굉장히 가슴 쓰리내렸었거든요. 예, 그랬죠. 당분간은 좀 괜찮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한미 관계가 이제 이 지금 한번 짚어봤는데요. 네. 자, 2부에서 또 네. 남은 이야기들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허진 고맙습니다. 대사님. 예. 예.